근데 그 당시에 1조의 인수 제한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팔아야 된다. 너 같은 애송이가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룰루레몬은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립니다.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해도 접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막 비즈니스를 접으려면 막 데모를 한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강민 작가라고 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라는 책을 한 권 썼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책 쓰기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법 관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2004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 2년이 되는 시점에 엄청나게 경쟁자가 생겨나고요.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요.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전문가들을 뽑았는데 그분들과 협업하면서 끌고 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2년 시점에 상장 고비가 오는 걸 많이 봤어요. 2년 전에 회사가 파산을 하든지 어떤 기업은 2년 이후에 성장을 하는데 대표님들이 엄청 고달퍼합니다. 1, 2년 동안에는 자기 개인기로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있었는데 10명, 20명, 30명이 넘어가니까 자기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죠. 마크 주크버그도 22, 23살 됐던 이 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1조의 인수 제한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팔아야 된다. 너 같은 애송이가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했어요. 근데 마크 주크버그가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자신은 페이스북을 이렇게 창업한 이유가 세상을 연결하고 싶다. 어떤 다른 전문 경영인이 와도 이 연결하고 싶다라는 이 가치를 실현시킬 만한 강력한 열의는 자기보다 덜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한 거거든요.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어떤 창업 트렌드가요. 한 1년, 2년 정도 창업해서 기업을 키운 다음에 몇백억이나 몇 조에 이렇게 파는 게 보통 트렌드예요. 유튜브가 또 대표적이죠. 유튜브는 1년 8개월 만에 구글에 2조 원에 팔았거든요. 페이스북의 저크버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2017년도에 이 비전을 변경을 시킵니다. 세상을 친밀하게 만들겠다고. 우리나라에도 다 비전이 있어요. 회사 보면 홈페이지에 멋진 문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벽면에 멋진 단어를 써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죠. 근데 이 젊디 젊은 경영 천재는 이 비전을 변경시켜가면서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은 갈등 구조가 생겨난다. 페이스북이 정말 그 갈등 구조에 조금이라도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던 기업, 위대했던 기업들은 한마디로 이 가치관을 실현했던 기업인데 그 가치관의 어떤 핵심 코어는 이거였어요. 내가 이 기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하면 좋겠다라는. 창업은 제가 볼 때요. 하루하루 엄청나게 부정적 변수와의 마주침이에요. 그래서 지속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볼 때 1, 2년 내에 7, 80% 기업이 다 없어집니다. 이런 가치가 없으면 조금만 자금이 모자라도 다들 없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기의 가치관이나 내가 이 기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념을 꼭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해서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룰루레몬이라는 레깅스를 유행시킨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룰루레몬은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립니다. 근데 칩 윌슨이라는 이 창업주는 자기들의 고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고객은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패션에 민감한 32세 전문직 여성이다라고. 타겟팅이 너무 좁죠. 32세 전문직 여성.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타겟팅을 좁혀놨어요. 룰루레몬이 첫 매장을 어디다 열었냐면 미국의 산타모니카라는 곳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미국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 곳이에요. 연예인들이 이런 레깅스를 입고 다니니까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효과가 생긴 거죠. 룰루레몬의 칩 윌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중요하면 모든 것이 평범해진다고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게 있죠. 나를 위한 옷이거나 나를 위한 서비스, 나 하면 우리는 클릭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32세 전문직 여성이라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32세 전문직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면 이건 나를 위한 옷이네라고 아마 클릭을 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발설하고 싶어지고요. 발설하는 게 바이럴로 시작이 되는 거죠. 룰루레몬이 컸던 배경이 그렇게 타겟 고객을 좁혀놓고
감동을 시키고 세상에 자연스럽게 발설하게 하면서 이렇게 컸고요. 지금은 레깅스가 거의 청바지를 위협할 정도의 기업이 돼버렸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타겟팅을 한번 좁혀보는 역할을 꼭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창업에는 그래서 항상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브릿지라는 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창업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지금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뭉퉁이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시간별로 아니면 이렇게 시계열별로 이렇게 한번 쪼개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분할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나는 뭘 어떻게 다르게 하지?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문이 생기면 분명히 색다른 가치를 창출할 거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차별화는 보통 남과 다르거나 어제와 다르거나 기존 것과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거나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것과 다른 점을 찾는 게 차별화라고요. 제가 창업 멘토링을 하는 과정에 아이스크림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가장 잘 나가는 베스킨 라빈슨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한 20가지 정도를 찾아오셔라. 일주일 뒤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는 어떻게 구성할 거고 베스킨 라빈스는 31가지 맛인데 자신은 35가지 정도의 맛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매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하고 쭉 하셨는데 그분이 10가지 정도는 찾았는데 10가지 이상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베스킨 라빈스 매장을 한번 가봤어요. 제 눈에 보였던 건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 명찰을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보는 거, 주문을 기다리고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저한테는 감흥이 없었어요. 아이스크림 비즈니스 하시는 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명찰 하나에 그냥 이름 말고 헌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가게가 신뢰가 있지 않을까요? 이름은 뭐 별로 감흥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그 대표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차별화는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거를 차별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작은 것이 모여서 결국 그 비즈니스와 가장 잘 나가는 업체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차별화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단골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포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자포스는 신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진입장벽이 정말 낮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왜 신발을 따와서 사진을 찍고 자기 웹사이트에 올려서 신발을 팔면 그만이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포스가 얼마나 특이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요. 고객이 자포스 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자포스죠? 제가 찾는 신발이 없습니다. 자포스 콜센터의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고객님 잠깐만요.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끊고 고객이 찾는 신발을 열심히 찾아줍니다. 그런데 자포스에 정말 그 고객이 찾는 신발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콜센터는 이럴 겁니다. 전화를 다시 고객한테 걸어서 네, 고객님 저희는 없지만 비슷한 제품이 있고 저희 제품이 더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포스의 콜센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고객이 찾는 그 신발을 경쟁 사이트에서 찾아서 그 고객한테 웹사이트를 링크를 해줍니다. 그 고객이 정말 와우하고 너무 놀라죠. 뭐 이런 기업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자포스의 토니 셰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팔고 싶은 건 신발이 아니다. 우리가 팔고 싶은 건 고객의 감동 체험이라고. 그래서 자포스의 기업 문화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최고 제품 선택 도우미여야 한다고. 고객들이 최고의 신발을 찾는데 우리가 최고로 서비스해주는 서비스 회사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고객의 감동 체험을 팔고 싶은 자포스의 기업 문화가 오롯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포스의 재구매율, 단골 고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포스가 이렇게 한참 잘 나갈 때 아마존이 자포스를 2009년도에 1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아니 신발 온라인 쇼핑몰을 아마존이 1조의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한다? 그래서 아마존의 많은 직원들이 그랬어요. 아니 제프 베조스 온라인 CEO 한 명 영입해서 아마존의 이 엄청난 웹사이트에 링크만 하면 우리가 100배 더 큰 신발 온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런 비싼 돈을 주고 그 기업을 인수하느냐 했을 때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포스의 기업 문화를 나는 아마존에 이식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만큼 단골 고객,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훌륭하게 이 기업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건 한마디로 수렴하면 이거예요.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냐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화된 관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느끼면 고객은 감동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를 위한 것. 이러했을 때 고객은 감동을 시작하거든요. 보랏빛 쏘가온다라는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000명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 단 1,000명만을 한번 감동시켜 보라고요. 1,000명이 감동이 되고 광팬이 되면요,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해도 접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막 비즈니스를 접으려면 막 데모를 한대. 그러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이 되는 의미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변수에 쉽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잘 나가는 기업과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다른 점을 한 20가지 이상만 찾아보셔도 분명히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생길 거고요. 그렇게 미세하게 분할되고 분할될수록 여러분의 사업에 비즈니스에 가치는 생길 겁니다. 그 가치가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새로운 모델이 창출이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족시키겠다가 아니라 한 1,000명만 내가 만족시키겠다라는 신념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